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볼 자료,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모집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네, 2025년 9월 1일에 공지된 아주 따끈따끈한 공식 문서죠. 맞아요. 대입, 특히 정시는 이 요강 안에 담긴 정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락을 가릴 수도 있는 정보들이 숨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요강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그 의미까지 명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입시를 먼저 겪어본 선배나 친구가 이건 꼭 봐야 해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런 느낌으로요. 자, 그럼 서울시립대 정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은 그해 입시의 뭐랄까 게임 규칙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게임 규칙이요. 네, 단순히 정보를 읽는 걸 넘어서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합격 전략의 시작입니다. 하긴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서울시립대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조건 하나하나가 유불리를 가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복잡한 요강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모집 인원부터 살펴볼까요? 요강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표가 아주 가득한데요. 네, 복잡하죠? 정원 내, 정원 외로 나뉘고 또 가군, 나군, 다군별로 인원이 배정돼 있네요. 전체 정원 내 모집 인원만 해도 1,802명. 와, 정말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기 많은 경영학부는 총 192명 정원인데 나군 일반 전형으로 67명을 뽑는다고 딱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숫자들 그냥 보이는 대로만 믿어도 될까요? 바로 그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표에 나온 인원은 최초 모집 인원일 뿐이라는 거죠.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다. 네, 요강에도 보면 표시랑 같이 4번 설명에 나와 있듯이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다 못 채운 인원이 정시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아, 수시 2월 인원이요? 그렇죠. 따라서 최종 모집 인원은 반드시 원서 접수 직전에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최종 모집 인원 공고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건 그냥 예고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총 인원만 볼 게 아니라 가나다군 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요. 정시에서는 이 군별로 최대 하나씩 총 3번 지원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네. 서울시립대는 가군, 나군, 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인원표는 진짜 말 그대로 예고편이고 최종 확정 인원은 꼭 다시 확인해야 하고 또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군에서 다른 어떤 대학이나 학과를 같이 고려할지가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표를 보니까 그 자유전공학부처럼 입학하고 나서 전공 선택하는 경우나 교직과정, 판모, 공학교율 인증제, 사표 이런 거 이수해야 하는 학과들도 표시되어 있던데 이런 특이사항들도 지원 전에 꼭 체크해야겠죠? 물론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학과 이름만 보고 지원했다가 나중에 졸업 요건이라든지 교육과정의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 공학교육 인증, 아베크라고 하죠. 그 과정 이수를 필수로 요구하는 학과가 있고 선택인 학과가 있는데 이게 졸업 후 진로나 자격증 취득이랑 관련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교직 과정도 그렇겠고요. 네, 마찬가지고요.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때 특정 과목 듣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때 학점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막연히 자유롭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본인의 진로 계획이랑 학과의 특성을 잘 연결해서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와, 모집 인원 표 하나에도 이렇게 숨어있는 정보랑 고려할 점이 많네요. 여러분, 첫 단계부터 중요합니다. 목표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가 어느 군인지 현재 예고된 인원은 몇 명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최종 인원은 수시 2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학과의 특이사항들, 별표, 네모, 스페이드 같은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네,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6페이지 표 보시면 와, 표가 정말 빼곡한데요. 네, 아주 복잡해 보이죠? 계열별로 다르고 또 같은 계열 안에서도 유형 1, 2 이렇게 나눠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별 반영 비율이 제각각 다릅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인문계열 1, 그러니까 경제학부나 경영학부 같은 데는 국어 35%, 수학 35%로 국수 비중이 똑같이 높은데 인문계열 2, 행정학과나 국문과 같은 데는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로 구성이 완전 다르네요. 그쵸. 자연계열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요. 네. 총점은 1000점 만점인데 이 복잡한 비율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 본 과목 비율이 높은 곳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이요? 네. 이 반영 비율 차이는 각 학과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문계열 1에 있는 경제, 경영 같은 곳은 아무래도 수리적인 분석 능력이 중요하니까 수학 비중이 높은 거겠죠. 아하. 하지만 단순히 반영 비율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점수를 환산하는가, 이게 실제 유불리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점수 환산 방식이요? 네.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긴 하는데 수능 성적표에 나온 그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자체 공식, 그러니까 취득 표준 점수 곱하기 영역별 반영 점수, 해당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 이라는 좀 복잡한 산출식을 통해서 변환된 점수가 반영됩니다. 변환된 점수요? 네. 그래서 그해 수능 표준 점수 최고점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내 점수의 실제 영향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와, 그럼 단순히 내 표준 점수 합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영어는 또 다른가요? 영어는 등급별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열별로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인문 1은 1등급 150점, 2등급 146점. 네, 자연 계열은 1등급 100점, 2등급 97점. 오, 1등급이란 2등급 간 점수 차이가 인문 1은 4점, 자연은 3점이네요. 이게 1000점 만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특히 경쟁 치열한 학과는 소수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4점 또는 3점 차이는 절대 작다고 할 수 없죠. 영어가 만약 2등급이면 다른 과목에서 이 점수 차이를 메꿔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영어를 1등급 받은 학생은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구나. 영어 등급 정말 중요하네요. 한국사는 다행히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하지만 5등급부터는 총점에서 0.2점씩 차등 감점됩니다. 0.2점씩이요? 네. 그리고 탐구 영역도 중요한데요. 인문 자연 계열은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점수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변환 표준 점수표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2과목을 모두 응시한 경우 그 탐구 영역 산출 점수에 3% 가산점을 줍니다. 3% 가산점이요? 와, 이거 크네요. 네, 이거 놓치면 정말 아까운 혜택이죠. 꼭 챙겨야 합니다. 단, 예체능 계열 중에 디자인학과 조각학과는 탐구 100분위 1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은 탐구 과목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와, 정말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표준 점수 변환 방식,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 탐구는 또 변환 표준 점수에다가 3% 가산점까지.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꼭 확인하셔야 해요. 단순히 수능 총점이나 등급 평균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서울시립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수능 성적 반영 방법 상세 내용과 나중에 발표될 변환 표준 점수표를 확인해서 여러분의 점수를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유불리 판단이 가능해요. 어떤 영역의 강점이 극대화되고 어떤 약점이 치명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지원 전략의 핵심이에요. 특히 영어 등급하고 탐구 가산점 3%는 꼭 챙기셔야 할 포인트네요.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점수 계산법을 알았으니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입학 전형 일정인데요. 구패율을 보면 중요한 날짜들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일정 관리가 중요하죠. 인터넷 원서 접수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마감.
야, 마감 시간이 오후 6시라는 거, 그리고 저녁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접수된다는 점이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하다가 놓치면 큰일 나겠어요. 맞습니다. 매년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서버가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접수를 완료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마감일 우체국 소인요? 그럼 그날 우체국 문 닫기 전에 붙여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체능 계열 지원자는 실기고사 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음악학과는 1월 6일부터 9일, 디자인 조각 스포츠과학과는 1월 8일, 9일, 14일 이렇게 전공별 학과별로 일정이 다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접수 마감 시간, 서류 발송 마감, 실기고사 일정까지.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예정이고 등록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충원 합격, 즉 추가 합격 발표가 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네, 충원 합격 기간이죠. 이 충원 합격 발표요, 개별 통보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요강에도 딱 명시되어 있듯이 충원 합격 통보할 때 연락이 안 돼서 생기는 불이익은 전부 수험생 본인 책임이에요. 헉! 그래서 원서 쓸 때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본인 거랑 보호자 거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충원 발표 기간, 그러니까 2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받아야 합니다. 네. 대학 측에서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피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번 부재중 전화 때문에 합격 기회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와.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일정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전형 기간 중에는 수시로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여러분, 달력 있으시면 지금 당장 이 날짜들 빨간 펜으로 꼭 표시해두세요. 원서 접수 마감 시간 12월 30일 18시, 서류 제출 기한 1월 2일 18시 등기 소인, 합격자 등록 기간 2월 3일부터 5일, 그리고 충원 합격 발표 및 등록 마감 2월 12일 18시까지요. 특히 충원 기간에는 휴대폰 배터리 꼭 만땅으로 충전해 두시고 언제든 연락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음으로 10페이지부터 나오는 공통 안내 및 유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모든 지원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이죠. 그렇죠.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국수 지원 규정이 눈에 띄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다군이 다르면 서울시립대 안에서 다른 학과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군에서는 딱 한 곳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가군에 있는 도시행정학과랑 인공지능학과 둘 다 너무 가고 싶어도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수시 모집 합격자의 정시 모집 지원 금지 규정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수시 모집에서 어느 대학이든 최종 합격했다면 그게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번 정시 모집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등록 안 했어도 안 되는군요. 네, 이걸 모르고 지원하면 나중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또 정시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최종 등록은 반드시 한 곳에만 해야 하고요. 이걸 이중 등록 금지라고 하죠. 네네. 이 규정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만약 위반하면 모든 대학의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시 합격 여부 확인,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군요. 또 어떤 유의사항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학생생활기록부나 수능 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대학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원서 접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11페이지 안내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특히 2021년 2월 이전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제공 방식이나 대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전형료도 한번 확인해두면 좋은데요. 인문 자연 계열은 3만 원이지만
예체능 계열은 실기고사나 단계별 전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9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네, 다만 디자인학과, 조각학과, 스포츠과학과처럼 단계별 전형에서 만약 1단계에 불합격하면 2단계 전형료, 그러니까 실기나 면접 비용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렇군요. 지원 자격부터 서류 제출, 전용료까지 정말 세세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네요. 여러분, 정시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히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군별 지원 규칙 꼭 지키셔야 하고요. 온라인 자료 제공 동의는 미리 해두시는 게 편리하고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발급 기준이랑 제출 기한 놓치지 마세요. 네,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각 군별 그리고 전형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전형 방식이 학과마다 꽤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가군 인문자연계열 일반 전형, 도시행정학과나 인공지능학과, 자유전공학부 같은 것은 16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깔끔해요. 다른 거 전혀 없이 오직 수능 100%, 1000점 만점으로 선발하네요. 네, 심플하죠.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만 수학, 국어, 탐구 성적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고요. 정말 수능 성적이 전부인 셈인데 모든 학과가 이런 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같은 가군이라도 예체능 계열은 훨씬 복잡해요. 아, 예체능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음악학과는 수능 30% 300점, 실기 60% 600점, 그리고 학생부 10% 100점을 한 번에 합산하는 일괄 합산 방식이에요. 실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60%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반면에 디자인학과랑 조각학과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요? 네,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각각 6배수, 4배수를 뽑아요. 이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아, 1단계 통과가 우선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즉 수능 성적에다가 실기랑 면접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는데 이 배점이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학과는 2단계 총점 1000점 중에 실기 500점, 수능 400점, 면접 100점이고요. 조각학과는 실기 500점, 수능 300점, 면접 200점입니다. 조각학과가 면접 비중이 더 높네요.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 1단계 통과가 우선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음악학과랑 나군에 있는 스포츠과학과는 학생부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부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 과목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학생부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딱 두 과목만 해당돼요. 국어랑 영어만요? 네, 이수단이나 원점수 이런 건 안 보고요. 오직 석차 등급만 활용해서 등급별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학과는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3등급 98점 이런 식인데 6등급은 90점, 9등급은 0점으로 뒤로 갈수록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커지죠. 아, 뒤등급은 불리하겠네요. 네, 스포츠과학과는 만점 기준이 200점으로 다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처럼 학생부 성적 산출이 어려운 지원자에게는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비교 내신이요? 그건 뭔가요? 이 경우에는 본인의 수능 성적 중에서 국어랑 영어 영역 등급 평균을 기준으로 학생부 점수를 환산해서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자세한 산출 예시도 3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내신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 관련 내용도 있던데요. 이것도 감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3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된 경우 모든 전형에서 총점, 1000점 또는 전형별 만점 기준에서 감점 처리됩니다. 감점이요? 얼마나 드나요? 1호 처분 서면 사과는 1점 감점부터 시작해서요. 9호 처분 퇴학은 30점 감점까지 단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조치사항이 여러 개 있으면 중복으로 감점하는데 최대 감점 한도는 30점입니다. 30점이면 꽤 크네요. 네, 비록 작은 점수라도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본인의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 점수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전형 방식이 천차만별이네요. 여러분, 본인이 지원할 학과가 어떤 전형 노소, 수능, 실기, 면접, 학생부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반영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체능 지원자는 실기 내용 18, 19페이지 등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요. 학생부 반영 교과, 국어, 영어와 등급별 점수, 그리고 비교 내신 대상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있다면 감점 기준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나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현명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원후의 특별 전형인 기회균형 전형 2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죠. 25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여기에 해당되네요. 이 전형들은 보니까 지원 저격이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회 전형은 해당 자격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 단순히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안 되고요. 유형 1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6년 동안 학생 본인이랑 부모님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해당 학교에 다녀야 하고, 유형 2는 학생 본인이 초중고 12년 동안 농어촌에 살면서 다녀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와, 6년, 12년 정말 까다롭네요. 네,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졸업한 특성화고의 학과랑 지원하려는 서울시립대 학과 간의 동일 계열 인정 기준 26페이지 표 참조를 충족해야 해요. 만약 기준 학과가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다면 지원은 가능한데, 이때는 대학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겠네요. 그럼 서류 준비는 또 어떤가요? 각 전형별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30, 31페이지랑 관련 서식, 서식 1, 2 같은 걸 보시면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학교생활 기록부 외에도 전용 유형에 따라서 농어촌 재학 거주사실 증명서, 특성화고 동일계열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제출 서류는 2025년 12월 3일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발급 날짜 기준이 있군요. 네, 미리 떼어놓은 서류는 인정 안 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모집 단위별 1명 이내 총 10명을 뽑는데요. 인문자형 계열 지원자 비율에 따라서 계열별 선발 인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방식, 28, 29페이지 예시 참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하고요. 와, 특별 전형은 정말 자격 요건 확인부터 서류 준비까지 첩첩산중이네요. 여러분, 만약 기회균형 전형 2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강에 나온 지원 자격 기준을 정말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시고,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이랑 발급 기준, 특히 발급일, 이거 꼭 체크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지원 기회 자체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네, 서류는 정말 미리 챙겨야 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들을 정말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모집 인원의 숨은 의미부터 복잡한 수능 점수 계산법, 놓치면 안 되는 일정들, 다양한 전용 방식과 유의사항까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나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정시 지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네. 이 모집 요강은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을 넘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와 단서를 담고 있는 뭐랄까 전략서와 같아요. 전략서요?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이 중요한 길잡이는 되겠지만 최종적인 확인과 판단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원본 문서를 통해서 내리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지원할 학과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걸 넘어서 이 요강 분석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서울시립대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 이 대학, 이 학과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모집 요강 너머에 있는 학과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진의 연구 분야,
졸업 후 진로 같은 것들을 탐색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적에 따른 지원도 물론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지만 대학에서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할 때 그 선택에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오늘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지원 전략 세우시길 바라면서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열정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